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주신입니다. 그 앞에 우리 명 교수님께서 그 26차 유엔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총회 관련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대통령을 수행해서 21차 컵21 파리 협정 때 참석을 했었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국제사회의 어떤 그 압력 내지 기대와 또 우리 산업계의 어떤 그 실정과 이런 거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 참 내부에서 토론도 많았고 양쪽 다에서 비판과 어떤 그 압력이 사실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뭐 물론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 압력이 양쪽에서 존재한다는 거는 동일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뭐 이와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컵26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얘기긴 한데 투자자들과 관련된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글래스고 파이낸셜 얼라이언스 포 넷 제로 그래서 450개 정도의 글로벌 금융기관 협의체가 올 초에 발족됐었는데 그들이 11월 3일 날 우리가 운용하는 130조 달러 이 자산을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운용하겠다. 그렇게 합의했다라는 거를 발표했고요. 근데 참고로 그 130조 달러는 전 세계 금융자산의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온 건 사실은 아니고요. 2017년에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라든가 2019년에 유엔 주도의 넷제로 에셋 오너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국민연금은 빠졌죠. 글로벌 연기금의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을 위한 연대 선언 뭐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같은 날 IFRS 재단은 이미 예고되었었던 것이긴 하지만 ISSB 즉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를 공식 출범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IFRS가 재무정보 공식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ISSB는 아마도 ESG 정보 공식 표준을 주도할 전망이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여러 기관들과 협업해서 내년 하반기에 표준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뭐 몇 달 지난 것이긴 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또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있었는데 그 행동주의 펀드인 엔진 넘버원 여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엑슨모빌 미국의 가장 큰 석유 회사죠. 엑슨모빌이 그 경영자 측이 추천한 이사 3명을 제치고 이 엔진 넘버원이 추천한 이사 3명을 선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그 엑슨모빌이 화석연료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탄소 이행에 소극적이면 큰 문제가 있다. 주주 가치에 반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엔진 넘버원은 불과 보유 지분이 0.02%에 지나지 않았지만 블랙락이라든가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주요 기관 투자자들하고 ISS의 지지를 얻어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MSCI는 이거를 역사적인 승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ESG 이슈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고 있는가 하는 걸 아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해주 ESG 투자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시각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ESG 투자는 ESG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중시한다. 세 번째로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합치성을 추구한다라는 건데 그 오른쪽에 있는 저 책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사실 ESG 용어라는 거는 물론 그 전부터 이와 관련된 개념들은 존재했지만 그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04년에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 타이틀 자체가 이제 Who Cares Wins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변화해야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ESG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 보고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전에 그 책의 보고서의 부제가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Changing World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 시장을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와 연결시켜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결국 투자자들은 왜 그럼 그렇게 하는가? 자기네들의 장기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것이 자기네들의 수탁자 의무에 부합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자들에게 ESG를 통합한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관여를 통해서 결국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을 기업들에게 독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은 ESG 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투자자가 없어진다 여기서. 그러면 자산운용자도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고요. 그러면 기업이 혼자서 스스로 ESG 경영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어찌 보면 투자자의 변화가 볼링에서의 그 킹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자의 역할이 없는 사회적 책임론과 ESG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들 치고 투자 수익률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아까 보고서에서 타이틀이 Who cares wins, 그러니까 남을 케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뜻이니까 ESG 성과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장기적 투자 성과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책임 투자가 당위론적인 메시지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면, 즉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쪽의 메시지가 실려 있다면, ESG 성과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그 얘기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돈이 안 되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를 결국 인센티브 합치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산 보유자들은 장기적 수익성 달성을 위해서 ESG에 관심이 있고, 자산 운용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고,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요구에서 시작된 CSR에 비해서는 주주의 ESG 장려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센티브 합치성 추구가 ESG 투자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어디선가 어긋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간에 결국 ESG 투자는 어려움을 겪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언제 그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까지를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테고, 지나치게 제가 로지한 픽처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분명히 인센티브 합치성은 깨질 위험성들이 있다, 여기저기에. 그런 것이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걸 몇 가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CSR 얘기는 생략하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로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자본시장이라든가 투자자가 ESG 친화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초대형 유니버설 오너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투자 실적을 뭐 어떻게 리스크 해칭을 할 수가 없고, 세계 경제 전체의 건강도 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세계 경제 전체를 좋게 만들어야만 자기네 실적이 나오는 구조니까 ESG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장기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든가, 지금까지 ESG 투자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든가,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수탁자 의무를 좁게 해석해서 이익을 내야 투자 수익률만이 유일한 피듀시어리 듀티의 어떤 지표였다면, 이제는 ESG 투자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ESG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그래도 올려주고 있는 청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ESG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특히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이슈가 없을 리가 없는데요. 먼저 현황을 좀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본다면 글로벌 지속 가능 투자액이 2020년 초 기준으로 35조 달러고, 이거는 글로벌 전체 운용 자산의 한 36%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뭐 ESG 기반 펀드가 2.2조 달러, 그다음에 채권이 한 1.7조 달러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이 한 102조 원인데 국민연금이 101조 원이죠.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갑자기 3배가 늘었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국내 주식에 직접 운용하는 자산 전액을 ESG 통합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갔는데 그 의지는 높이 살만하나 그게 1년 사이에 갑자기 그들이 실력이 확 늘어서 ESG 통합 투자를 다 했을 리도 만무하고 설사 실력이 늘었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다 바꿨을 가능성도 적다라는 점에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뭐 ESG 펀드도 많이 늘었지만 글로벌리 보면 아직 작고 사회책임 투자 채권에서 사회적 채권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아직 녹색 채권이라든가 지속가능 채권 또는 새로운 목적의 사회적 채권의 발행은 아직 매우 미미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시는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정확한 ESG 정보가 없으면 투자를 뭐 이게 하는 게 5분 남았다고 지금 이제 주최 측에서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확한 ESG 정보가 없으면 어느 회사가 좋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되니까 사실 깜깜이 투자잖아요. 그래서 ESG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형태로 이제 ESG 정보를 성과를 보고하고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컵26에서 FRS 재단이 ISSB를 출범함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뭐 GRI다, SASB다 또는 TCFD다 이런 여러 표준을 많이 썼는데 표준 초안도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머지않아 표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업 자료는 참고로 보시라고 생략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EU가 어떻게 정보 공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는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거의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NFRD 아직 유효하죠. 근데 이제 2024년부터 발효될 CSRD 거기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ESG 정보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금융기관은 특히 금융 상품 같은 것에 대해서까지도 정보를 좀 더 자세히 공개하라 하는 식의 SFDR 의무가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게 과연 이제 ESG 활동이냐 하는 것을 규정한 EU 텍사노미 이 세 가지가 결국 하나의 세트로서 아주 타이트하게 비재무 정보 공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듯이 ESG 정보를 현재까지는 적어도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기업들에 대해서는 빨리 공개해라 하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상장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적어도 쪽의 정보 공개는 의무화하는 쪽으로 지금 규정 제정을 진행 중이고 의견을 수합해서 내년 초에는 늦어도 초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두 가지 주목할 거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역시 2025년부터 2조 원 아마도 자산 2조 원 규모 기업을 할 예정을 대상으로 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할 예정이고 환경 정보는 뭐 이미 그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들 그다음에 최근에 자산 2조 원 기업 이상 기업들 확대해서 한 1,800여 기업들이 환경 정보는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경우에 한 130여 개 기업 정도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EU의 움직임, 심지어는 미국의 움직임하고 비교해도 좀 시기나 범위, 깊이 면에서 많이 좀 늦은 편인데 이건 뭐 그냥 제가 30년 정도 정부의 어떤 규제
규제의 움직임을 이런저런 측면에서 봤던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대로는 못 버틸 거다, 정부가 앞당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주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앞당기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좀 지원책을 마련한다든가 좀 더 자율적인 공시를 유도한다든가 하는 식의 이제 양쪽을 그렇게 이렇게 함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특이하게도 ISS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쫙 자기네들이 그 평가하는 기업들을 7천여 개 기업들을 한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평가해 봤더니 대상 기업이 모두 다 그 C+ 등급 이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이게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공시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3자 검증을 잘 받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공시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ESG 성과의 평가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린워싱 이슈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고, 그래서 분류 체계라든가 공시 강화 같은 걸 통해서 그린워싱을 어느 정도 면제할 좀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주목할 것은 결국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은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도 ESG로 잘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도 수익률을 또 맞춰야 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맞추면서 ESG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전자에서는 결국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ESG 등급이 낮은 기업을 다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은 아니다. 그럼 결국은 ESG 경영을 독려하고 감시하는 좀 더 액티브한 주주들의 인게이지먼트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ESG 경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에서 스튜어디십 코드 같은 걸 도입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주 관여에 나서고 있다는 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 대체로 아시는 내용입니다. 재무 성과는 최근에 나온 자료들까지를 보아도 대체로 ESG 투자가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결국 ESG 성과를 올리는 쪽으로 기업들을 푸시한다는 표현은 좀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독려하면 그 자체가 투자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2장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SG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를 어떤 리스크라는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ESG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탄소 전환에 예컨대 한 6조 달러가 투입이 되면 금융산업의 추가 매출액은 한 1,000억 달러 주변이 생길 거다. 그래서 다양한 B2B와 B2C ESG 상품을 출시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관여를 해야 되겠다. 특히 국민연금이 좀 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의 어떤 그 가버넌스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ESG 정보 공시는 아까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요. ESG 경영관 점에서 본다면 ESG 본질이 어떤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어떤 변화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나 바람처럼 지나갈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홍보성 활동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ESG 활동, 즉 본원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ESG 활동을 결합할 때만이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미션, 비전을 바꾸고 KPI의 조직을 그런 걸 반영하는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으로 평가와 보상까지 연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CEO 커미트먼트를 바탕으로 한 기업 문화 혁신이 필요하고,
그러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은 단기 재무 성과와 ESG는 트레이드오프가 단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문장을 드리면 결국 ESG라는 것이 뭔가라는 걸 경제학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는 시장 바깥에서 또는 기업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짐으로써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켰던 활동들을 시장 내에서 또는 기업 내부화함으로써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 ESG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기업이 좋아할 리는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ESG의 어떤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ESG는 하기 어렵다라는 건 매우 동어반복적인 이야기고 안 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ESG를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먼저 수행하는 그런 기업이 그 과실을 먼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교수로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